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금방 여름이 오겠구나 싶어지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상 채널 유튜브에도 올라오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짠! 세부랑 보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상이 없었는데 다시 3주 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황유나 작가님의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다른 것들보다 작가님이 겪어오신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 직장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에 공감이 가면서 함께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당한 일을 마주하거나 일어나선 안 된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흔히들 책에서 이야기하는 낭만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도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천천히 읽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프롤로그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않을 나를 위하여. 억지로 안 되는 건 그냥 둬라. 애쓰지 마. 슬프고 괴로운 건 노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째. 2017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등장하는 할멈이 읊은 대사이다. 할멈은 이어 언젠가 다 잊고 괜찮아지겠지. 기다리며 살다가 알게 된 게 뭔 줄 아느냐? 어느 날은 안 온다. 라며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삶에 기대하지 말란 단호함이 담긴 교훈이자 시니컬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품은 조언이다. 나는 10대와 20대, 30대 인생의 단계마다 거듭되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다. 이런 게 인생이라면 차라리 안 살고 싶다라며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패라는 단어가 왜 부정적인 것인가? 실패를 왜 패배라고 생각하는가? 실패와 성공을 엄격하게 양분하는 것 아닌가? 세상이 내게 가르친 이분법적 잣대를 은연중에 내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픔과 고통, 좌절과 난관 따위도 내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은 아닐까? 실패와 성공 사이에 철옹성 같은 벽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터졌다. 우리 삶 속에는 정형화된 성공, 실패, 행복, 고통 따위의 분류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정과 감정들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중 하나로 단정하여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없다.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나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것들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열정과 의지로 가꾸고 읽어가야 하는 일상이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완성한다. 고백컨대 나는 폭력, 이혼, 자살, 실직 등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중 어떤 것도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바게트처럼 완고하고 깐깐했던 내 성격을 페스트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내 감정은 수천 겹의 페스트리 결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뉘었고 공기를 품은 결 사이사이마다 타인과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어느 것이든 나를 연글게 하는 걸음으로 삼으련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매 순간순간이 아쉬워진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의 단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내가 되고 싶다. 한 문장의 서두를 시작하며 그 문장을 마무리 짓는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다. 향이 좋은 찻잎을 꺼내어 우려내고 마시는 순간에는 차향을 음미하겠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고 싶지 않다. 미래와 과거에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만 사는 삶, 내 SNS의 상태 메시지이다. 마음 같아서는 단 5분만이라도 충실히 살고 싶다. 그것을 위해 5분 타이머가 필요하다는 조금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내게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오늘의 나를 위해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해졌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아직 내 성장판은 닫히지 않았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틈틈이 나의 성장을 자축한다. 기쁘다. 그러니 인생이여 나에게 와락 쏟아지게. 어떤 모습이든 나는 쫄지 않을 테다. 황유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글은 어여쁜 구김새, 생긴 대로 사는 법이라는 글에 높은 자기애, 낮은 자존감이라는 글부터 읽을 겁니다. 수줍음은 자기애의 결정체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극도로 예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자연히 삶의 무게중심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가 있었다. 상대에게 내 우위를 허락하며 나 스스로 자세를 낮췄다. 그들이 반사하는 내 모습을 나의 자아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어른들이 빚어준 내 모습은 못나고 혐오스러웠다. 왜곡된 자아상을 숨기기에 급급해하고 전전긍긍하느라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지 못했다. 보기 무서웠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할 것 같았다. 그로 인해 말을 잃었고 몸은 굳었다. 행동거지는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으며 이 경직된 자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진정으로 공감한 적도 없다. 내게는 그럴 여유나 에너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추한 구김살을 감추느라 전전긍긍했던 나에게 진정한 친구 하나가 남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자존의 성장판이 닫히면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존감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도 되는 양 숭배한다. 나같이 자존감 낮고 자존의 영역이 비좁은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부적격자로 여겨진다. 루저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자존감이란 잘 팔리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허상일 뿐이다. 철학자 L.A. 프롬은 자존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인성도 뛰어나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긍정 에너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감이란 타인에게 갈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 높이는 비법이 궁극적으로 남들에게 인기를 얻는 법,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이 나를 높게 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은 때가 있었다. 상대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평가절하를 당하면 내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그러나 나의 영역을 수호하고 그 안에서 내 소임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때로 세차고 때로 약한 물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다. 물론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의문스럽다. 타인들 역시 나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자 인간이지 않은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처분을 내릴 재판관도 아니다. 시비를 가릴 감독도 아니다. 애초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자존감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
남에게 나를 판단할 힘과 권리를 주어서도 안 될 노릇이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의 인정을 구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답답해진다. 나는 자존감에도 성장판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기특함을 벽돌 삼아 차곡차곡 쌓아가려 한다. 끔찍한 치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을 때의 내가 기특하다. 문득 친구에게 책을 선물할 때의 기특함이나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주는 기특함 등 순간순간 나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있지 않겠다. 스스로 대견한 일을 할 때마다 속이 꽉 찬 벽돌이 하나씩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쌓이다 보면 곧 자존감이라는 집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불쑥 나타나 철없이 떼쓰는 나가 자라날 견고한 쉼터가 되어주고 말이다. 내 안에 6살 꼬마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 둘러보니 어린 나를 보아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가여워 안아주었지만 어느새 훌쩍 자란 내가 안겼다. 내 품에 나를 안고 다독였다. 애썼다. 다음 글은 오리 날다. 꿈꾸는 일 놓지 않기에 미운 오리 새끼의 날개짓이라는 글부터 읽어볼게요.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그해 가장 이슈가 무엇인지 보인다. 작년에는 투자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AI였다. 트렌드에 맞춰 A4 최소 100장 이상이나 될 법한 책 한 권을 적시에 척척 내놓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박학다식한 사람과 전문가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변함없이 인기인 이슈도 있다. 소확행 힐링물은 몇 년째 대세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화두이다. 콘텐츠는 또 어떨까? 사회, 과학, 예술, 철학, 인문, 예체능, 오락 등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시 한번 신선하게 가공되어 난생 처음 접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날카로운 평론과 풍자는 물론 해학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 세상 곳곳에는 숨은 고수며 천재가 많다. 서점 안을 둘러보다 보면 작가가 되고 싶다는 나의 꿈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날이면 날마다 등단하는 무수한 신인을 능가할 만큼의 필력이나 내세울 만한 아이디어도 가지지 못했다. 나보다 더 전문적, 더욱 설득력 있게 말하는 수많은 서적을 보면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봤자 소음만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다. 기대에 부풀어 노력을 쏟은들 결과는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졌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실망하는 편이 나았다. 애초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금붕어를 삼키고 말 일이었다. 한편으로 어쩌면 지금의 위치가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닌가 싶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자박자박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닐까. 앞으로 서서히 잃어갈 것들을 오늘의 내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좌절을 맞닥뜨릴 때마다 크고 작게 무너졌고 실패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했다. 눈물을 훔친 뒤 다시 도전하고 내 인생에서 해뜰 날을 기대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줄 알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가.
자신만만한 자기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맞닥뜨리면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성공 신화도 결국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쉽지 않고 어쩌면 내게는 가당치 않다는 좌절을 안긴다.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되어버리는 절망까지 더해지면 자포자기하듯 세상을 관조하게 된다. 그래, 꼭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야 무대에 오르는 건 아니다. 만약 이 세계가 드라마라면 조연과 악역도 있고 스치는 행인도 있다. 그들도 각자의 역할에 소임을 다한다는 걸 알게 된다. 엑스트라면 또 어떤가? 그건 그것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부여된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다. 영화 패왕별이의 경극 사부가 들려준 말이다. 내게 부여된 생을 생각해본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지, 팔을 뻗어 움켜잡아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떠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다중우주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초월적 세계를 펼쳐본다. 나만의 이상적인 세계일 때도 있고 현실의 그 어느 곳일 때도 있다. 그곳에서 나는 조연도 해보고 주연도 해본다. 적어도 그 안에서 나는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본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을지언정 개인에게 배분된 행복은 결국 공평하다는 신의 큰 그림을 믿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재 또는 천재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남을 뛰어넘어 1등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일지 의문이다. 나보다 나은 타인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불특정 다수를 이기는 일은 아마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미지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나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다만 한동안은 내가 이 분야의 바보라는 사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서투르게 실수하는 기간을 인내해야 나의 장단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인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간절함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다. 도전이란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로지 정상만을 바라보며 오른다면 봉에 다다르기도 전에 지치고 만다. 몸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먼저 고갈되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발걸음이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나는 작가의 길을 가기로 했다.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생각을 문장으로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좌절감을 순간순간 느낀다. 내 책을 읽고 공감해주는 독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뛰어난 작가들 틈새에서 내 글이 숨을 쉬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의 엄습은 무섭다. 그럼에도 넉넉지 않은 경제력과 늘 부족한 시간은 나를 주저앉히며 채근한다. 그러니까 쓰라고. 어쨌든 걷다 보면 운 좋게 정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정복에 모든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글은 즐기고 미치며 사랑하라. 애정하는 것에 흠뻑 빠지기 라는 글에 광기라는 부업을 아시나요? 라는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개는 개랑 더 친할까? 아니면 벌레랑 더 친할까? 프랑스 그림책 누구랑 더 친할까는 나의 기표에 담긴 기의가 얼마나 협소한지 알아야 한다며 펀치를 날린다. 조개가 벌레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지 못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조개는 개가 아닌 벌레와 더 친할 수도 있다. 바다라는 서식 공간으로 분류할 줄만 알았지 벌레와 조개로 친구를 맺어주는 상상력을 잃은 지 오래다. 판타지와 상상력이 필요할 때이므로 낯설게 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테다.
친하게 지내 라며 엉뚱한 것들의 만남을 주선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 극주부도 속에서 야쿠자와 가정주부가 창조적 관계로 엮이는 것처럼 야쿠자의 부하들도 극심하게 반발하다 종국에는 주부와 야쿠자는 표리일체가 아닐까라며 인정하지 않는가. 기표가 담을 수 있는 수많은 의미를 더듬어 억지 없이 자연스러운 고리를 만드는 기발함을 즐길 거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화에 깔깔대는 천진무구한 광기에 무람없이 빠지고 싶다. 아직 그를 본업 삼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 펄펄 뛰는 날것의 불꽃도 생계의 풍파에 따라 일어나고 지고 할 것이다. 동면에 든 창고에 지금부터라도 슬슬 군불이나 떼볼까 한다. 한자 한자 써가며 그 불씨를 오래도록 묵묵히 지켜낸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다. 다음 글은 일기예보, 미래를 점쳐보다 라는 글입니다. 점집 탐방에서 배운 것. 인생에도 일기예보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해 본다. 그 무게와 긴장은 얼마나 큰지, 후회는 얼마나 하게 될지, 이 상황 저 상황, 이해득실을 따져봐도 우열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또는 나 자신이 못 믿어올 때 점집을 찾는다.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이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곳 선생들의 스토리텔링을 듣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듯하다. 종국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는 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주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의 과거를 하나둘 알아채는 것도 희한하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럴싸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도 흥미롭다. 결정을 못해 힘든 문제에서 한쪽을 콕 집어 선택해주니 안심이 된다. 그 선택이 가져올 밝고 맑은 미래를 듣는 일은 얼마나 달콤한가. 선택의 당위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30%의 복채를 내고 그 선택으로 일어날 책임을 위임하는 값으로 기꺼이 30%의 복채를 낸다. 그리고 이성과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괴로움을 초월적 힘을 빌려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머지 40% 이상의 복채를 낸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서러움을 다 털어내고 싶었다. 너는 무조건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듣고 싶었다. 사주나 신점을 보아주는 선생들은 나의 답정너 심보를 꿰뚫어보고 감미로운 말들로 나를 다독여준다. 조심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미리 화를 피할 방법도 일러준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들뜬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해뜰 날을 상상하며 아, 개운해 라고 외치는 쾌감에 중독되었다. 그로 인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찾은 곳만 수십여 군데에 달했다. 역설가와 무당, 타로 전문가 등 전국에서 용하다는 곳은 모두 기웃거렸다. 주로 찾은 곳은 명리학으로 풀어주는 철학관이었다.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 주변의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현재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 100이면 100, 줄줄이 읊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정확했다. 분명 반엄 효과는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특성들을 모호하게 표현해서 와, 내 얘기잖아. 저 점쟁이 정말 쪽집게네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효과였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다. 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슬쩍 지인들의 사주를 넣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두 달랐다. 지나고 보니 천태만상이었다. 2017년 마지막 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는 엉엉 울었다. 홍대 앞 역조가가
2018년에 아버지를 잃게 된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해에는 하루도 맘졸이지 않은 적이 없다. 수시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대화 말미에는 불, 물, 자동차, 사람 등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늘 신신당부했다. 거의 편집증 수준이었다. 아버지가 미리 조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역술가가 엉터리였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시다. 2019년에도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을 두루 찾아다녔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찾아간 용인의 한 신당에서는 회사가 곧 외국의 유수기업에 합병될 것이라며 이직을 말렸다. 그러나 기대하던 합병은커녕 경영 악화로 회사는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말았다. 인천의 한 도령은 사내에서 이성과의 스캔들이 크게 터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만큼 가까이 접근해오는 이성이 없어 딱히 설렐 것도 없는 나날을 보냈다. 외국 기업의 합병은커녕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용인의 점쟁이는 정성 부족을 탓하며 오히려 신당에 초를 사서 기도를 올릴 것을 권유했다. 인천 도령에게 찾아가 스캔들은커녕 이성의 그림자도 못 밟았다고 항의하자 오히려 망신살 뻗지 않게 미리 조심한 것에 감사하라고 했다. 강수확률 50%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한때 재직했던 회사에 정식으로 역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의 자리는 마치 작은 철학관처럼 역학 관련 책들이 수십 권이나 쌓여 있었다. 타로카드, 펜듈럼, 수맥을 짚어내는 엘로드까지 운수를 점치는 도구가 즐비했다. 그는 신입 직원의 입사가 정해지면 사주를 넣어 각 팀과의 궁합이 어떻다고 귀뜸해 주었고 신년이면 팀원들의 운세를 통합해 점친 뒤 팀 전체의 흥망성쇠를 예고하기도 했다. 과장님, 간편 구매 프로젝트가 홀딩됐어요. 이거 영세한데 다음 달 오픈은 가능할까요? 2시 노트북, 회의실 고고. 고민을 의뢰하면 회의하는 척 각자의 노트북을 들고 슬쩍 회의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의 복채로 타로점을 보기도 했다.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 떠나 역학의 조예가 깊다는 점에서 그의 명성은 꽤 자자했다. 본인 역시 자신의 예측을 확신했고 주위에서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누구의 점괘를 뽑아보니 와이프에게 눌려 살겠다더라. 또 누구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라더라. 등의 그의 예언은 지루하고 따분한 사무실의 일상에서 더없이 흥미진진한 가십거리 역할을 했다. 한편 그의 예측이 마치 사실처럼 회자되어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까지 주식 시장을 뛰어든 때가 있었다. 그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철학관 주인은 부쩍 붐비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최후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리 투자해둬야 할 주식 종목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100%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공공연히 장담했다. 그리고 자신도 트럼프 관련 테마주에 거액을 투자했다. 100% 트럼프야. 앞으로 10년 대운이 기가 막혀. 기름 빵빵하게 충전한 차가 하이패스를 달고 고속도로를 탄 격이야. 내가 모시고 계신 선생님의 말씀도 그래. 그분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어요? 5천. 트럼프 당선설이 사내에 퍼졌다. 직원들 역시 그분의 자신만만함에 압도되어 너도 나도 트럼프 관련주를 사들였다. 개표가 진행되던 기간은 사내가 팝콘 각이었다. 그런데 초반에 트럼프 쪽으로 기우나 싶더니 이내 바이든 후보가 바짝 추격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손에 땀을 쥐는 형국이었다. 며칠이 지나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되었다. 직원들은 트럼프 주를 팔고 바이든 주를 사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화내동했다. 반은 손절했다. 혹시 모르잖냐. 그래도 올해 트럼프 기세는 꺾을 수가 없어. 글자가 그래. 하지만 그는 트럼프주를 슬슬 처분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승리가 공식화되어도 트럼프가 불복할 것이라며 끝에는 승리할 것이라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트럼프 관련주는 모두 매도했다. 과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트럼프주요. 나? 벌써 다 팔았지. 누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 전부 다 계산해보니까 그나마 익절이더라, 익절. 아니, 과장님, 선장이 혼자 배를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타이밍을 알려주셨어야죠. 사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나도 트럼프 관련주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돈푼 꽤나 잃었다. 운명 대 자유의지가 싸운다면 야매로 역하게 파고든 적이 있다. 태어난 날의 사주팔자를 보면 성격적인 특성을 얼추 짐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사주를 통계학 계열이라고 인정할 경우이다. 미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반엄 효과에 불과하다. 역학에서는 태어난 날과 시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주기와 리듬을 타고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해마다 상승과 하강의 기운을 타게 되는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역술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기운과 상반되는 기운을 맞은 해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그 변화가 사고수인지 아니면 이사나 이직인지 혹은 로또 당첨이 될진 사실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역술과 각각의 예언도 달라지는 것이다. 일부 역학자는 개인의 선택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칼을 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쪽 업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너는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오라클의 예언이다. 내 의지로 선택한다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의 세계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 가꾸어 나가는 것이며 내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매트릭스의 세계관은 이 믿음을 무참히 깨트려버린다. 세계는 프로그래머되어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믿음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빚어낸 환상일 뿐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달콤한 착각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인생이란 게, 그리고 이 세계의 미래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선택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전제부터 성립되어야 한다. 미래는 백지의 상태일까? 혹은 미래나 과거 없이 그냥 내 인생이나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잘 짜인 시나리오인 것일까? 천재적인 과학자조차 이 천진한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을 상상하기 어렵듯 4차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섣불리 그 존재를 그려내지 못한다. 명확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을 가진 내가 결정론이 맞다라거나 자유의지론이 맞다라고 감히 어떻게 논하겠는가.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다. 미래를 예견하고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헛된 시도이다. 미래는 추상적인 무엇으로 존재할 뿐이며 가정이나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할 용기이다. 또한 미래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 순간의 1분 1초에 묵묵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는 그저 걷거나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을 구불구불하거나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걷지 않으면 안 되게 설정된 게 우리 삶이라면 말이다.
아모르 파티처럼 그저 운명을 사랑하는 수밖에.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묵묵히 맞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내 인생의 강수 확률이 몇 %인지, 비가 온다면 또 언제쯤 올 것인지, 우산은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집에 잠자코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럴 때마다 타로 카드를 한 장 뽑은 뒤 예쁜 그림을 나 좋을 대로 해석해본다.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잠시나마 꿈꿀 수 있도록. 오늘의 마지막 글은 낱낱의 아름다움, 순간이 곧 전부이기를 이라는 글입니다. 전시회에서 본 풍경. 그림을 저렇게 그릴 바에야 사진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미국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시회 관람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진전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가는 길목 곳곳에 펄럭이는 홍보물 덕에 작가의 대표작은 수없이 스쳐 지났다. 전시장을 찾은 이날 이때껏 그게 사진인 줄로만 알았다.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한 나도 문제지만 손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그녀의 작품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는 기법을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주의가 극에 달하면 사진 전문가조차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그녀의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에 가까운 세밀하였다. 풍경화를 마주하니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미풍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했다. 살아있는 자연 속 입체적인 공간에 와 있는 기분. 누의 실 같은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커튼. 낡게 벗겨진 곳이 황혼에 더 깊게 잠긴 옛날식 주택. 반투명 크림빛의 커튼 위로 꿈처럼 아롱진 버드나무. 빛의 파편을 알알이 싣고 흩어진 푸른 물결이 오감을 자극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평면의 화폭이 버거워 보일 정도였다. 가로 세로의 길이 역시 사람 키에 달하는 정도라 창 너머 신선한 이국의 바닷바람을 맞는 생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꽃바람조차 쐬기도 쉽지 않은 시국이어서 더욱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전시였다. 이 작가의 그림은 틀림없이 사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림을 에워싼 펜스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짝부터 시야를 최대한 좁혀보았다. 프레임 끄트머리 밑에 주저앉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등 방향을 달리해보기도 했다. 대자연의 신비로 탄생하여 흠결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온전한 원소들은 점들이었고 굵기가 들쭉날쭉한 선들이었다. 새하얀 외벽 위에 촘촘히 하나로 엮여 너울진 그림자는 하늘색과 갈색, 초록색과 회색으로 절묘하게 변해가는 그라데이션이었다. 거친 붓질은 저마다의 고민을 담고 있었다. 실수인 듯 아닌 듯 존재하는 대범한 색과 선도 있었다. 작품을 수십 폭으로 나누더라도 각자 어엿한 하나의 추상작품이 될 것 같았다. 화폭 구석에서 나의 지난 날들이 불현듯 두둥실 떠올랐다. 왜라는 질문만 수천 번 거듭하던 나날들이었다. 하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결국 생이란 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라는 퍼즐 이론이 가장 그럴싸해 보였다. 쓸모없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하찮고 못난 쓰레기들이 알고 보니 퍼즐 조각이라 가정해보았다. 여태껏 그리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초반에 진 것들이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탁한 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시 이들은 무언가의 그늘 혹은 그림자였던 것이 아닐까? 결코 아름다울 리 없는 이 조각들을 나열하니 너저분할 뿐 당초에 서로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 황홀한 완성작을 기대하는 내 바람은 끝없이 추락했고
몇 조각의 퍼즐을 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한 걸까? 왜 쏟아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가? 파편화된 조각도 내 삶이고 찢겨진 조각도 나의 일부인 것을. 앨리스 초기 작품의 중심은 주로 그림자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빛을 쫓아온 셈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빛 없이는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초반 우연히 쥔 조각들이 내 삶의 그늘이라면 이제 남은 날 내가 거머쥘 조각은 빛이라는 의미인가? 만약 내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라면. 전시회장 끝에 다다르니 기념품 가게가 나왔다. 작가의 그림이 인쇄된 갖은 상품들이 즐비했다. 자그맣게 축소되어 버린 그림은 당연히 아름다웠다. 나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림 퍼즐에 가닿았다. 검붉은색이나 회색과 매끄럽지 못한 선들, 크기가 제각각인 점과 거친 붓자국이 담긴 조각들이 모두 담긴 퍼즐이었다. 낯가루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나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갈 터 부드러운 바람 속 금싸라기를 아는 물결이 차츰 차오르면 롱 골든 데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작품이 되기를 소망한다. 1차전, 2차전, 3차전 세상과 화해할 겨를 없이 전쟁을 치러냈다. 그때마다 나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심리상담, 인지치료, 집단 치료에 참여했다.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치료와 조언이 무색하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만 했다. 위험은 삶의 전반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 나의 불행이 특별히 애처롭고 비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은 그저 일어난다. 의도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의도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다.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동화가 주입하는 당위성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인과관계는 없다. 우리의 세상보다 자연은 비인격적이며 무작위하고 무정하다. 무람 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일일이 부여하는 개인적 의미가 비극을 초래한다. 그랬더라면 혹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나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뿐이다. 인생의 조각마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왔고 이가 나가거나 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대부분 버렸다. 조각조각 맞추어진 그림은 보기에 따라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너 살짜리 아이의 낙서 같기도 하고 난해한 추상화 같기도 하다. 미완으로 남아 영영 추측 불가할 수도 있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따분하지 않은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에 움켜진 조각 중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다. 빛나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다. 다만 조각 하나하나마다 부여해온 의미라는 비장한 척도는 지워야겠다. 사는 게 한결 가벼워지도록.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도 축제가 될지 모를 일이다. 행복도 습관이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오늘 녹화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되게 크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 않아서 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을 봤네요. 되게 작가님이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됐던 다양한 일들이 담겨 있는데 작가님이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일들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장을 다른 책처럼 쉽게 넘기면서 빠르게 읽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멈칫하면서
설마 아니길 바란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러면서 깊은 한숨과 함께 읽었는데 그와 함께 덧붙여지는 작가님의 생각과 작가님의 이야기, 작가님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마냥 동화 같다든지 그저 희망을 담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럼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금방 여름이 오겠구나 싶어지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상 채널 유튜브에도 올라오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짠! 세부랑 보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상이 없었는데 다시 3주 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황유나 작가님의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다른 것들보다 작가님이 겪어오신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 직장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에 공감이 가면서 함께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당한 일을 마주하거나 일어나선 안 된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흔히들 책에서 이야기하는 낭만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도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천천히 읽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프롤로그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않을 나를 위하여. 억지로 안 되는 건 그냥 둬라. 애쓰지 마. 슬프고 괴로운 건 노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째. 2017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등장하는 할멈이 읊은 대사이다. 할멈은 이어 언젠가 다 잊고 괜찮아지겠지. 기다리며 살다가 알게 된 게 뭔 줄 아느냐? 어느 날은 안 온다. 라며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삶에 기대하지 말란 단호함이 담긴 교훈이자 시니컬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품은 조언이다. 나는 10대와 20대, 30대 인생의 단계마다 거듭되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다. 이런 게 인생이라면 차라리 안 살고 싶다라며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패라는 단어가 왜 부정적인 것인가? 실패를 왜 패배라고 생각하는가? 실패와 성공을 엄격하게 양분하는 것 아닌가? 세상이 내게 가르친 이분법적 잣대를 은연중에 내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픔과 고통, 좌절과 난관 따위도 내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은 아닐까? 실패와 성공 사이에 철옹성 같은 벽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터졌다. 우리 삶 속에는 정형화된 성공, 실패, 행복, 고통 따위의 분류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정과 감정들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중 하나로 단정하여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없다.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나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하는 것들이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 열정과 의지로 가꾸고 읽어가야 하는 일상이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완성한다. 고백컨대 나는 폭력, 이혼, 자살, 실직 등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중 어떤 것도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바게트처럼 완고하고 깐깐했던 내 성격을 페스트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내 감정은 수천 겹의 페스트리 결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뉘었고 공기를 품은 결 사이사이마다 타인과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어느 것이든 나를 연글게 하는 걸음으로 삼으련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매 순간순간이 아쉬워진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의 단계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내가 되고 싶다. 한 문장의 서두를 시작하며 그 문장을 마무리 짓는 지금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다. 향이 좋은 찻잎을 꺼내어 우려내고 마시는 순간에는 차향을 음미하겠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고 싶지 않다. 미래와 과거에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만 사는 삶, 내 SNS의 상태 메시지이다. 마음 같아서는 단 5분만이라도 충실히 살고 싶다. 그것을 위해 5분 타이머가 필요하다는 조금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내게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오늘의 나를 위해 어제의 나보다 더 강해졌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아직 내 성장판은 닫히지 않았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틈틈이 나의 성장을 자축한다. 기쁘다. 그러니 인생이여 나에게 와락 쏟아지게. 어떤 모습이든 나는 쫄지 않을 테다. 황유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글은 어여쁜 구김새, 생긴 대로 사는 법이라는 글에 높은 자기애, 낮은 자존감이라는 글부터 읽을 겁니다. 수줍음은 자기애의 결정체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극도로 예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자연히 삶의 무게중심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가 있었다. 상대에게 내 우위를 허락하며 나 스스로 자세를 낮췄다. 그들이 반사하는 내 모습을 나의 자아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어른들이 빚어준 내 모습은 못나고 혐오스러웠다. 왜곡된 자아상을 숨기기에 급급해하고 전전긍긍하느라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지 못했다. 보기 무서웠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할 것 같았다. 그로 인해 말을 잃었고 몸은 굳었다. 행동거지는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으며 이 경직된 자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진정으로 공감한 적도 없다. 내게는 그럴 여유나 에너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추한 구김살을 감추느라 전전긍긍했던 나에게 진정한 친구 하나가 남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자존의 성장판이 닫히면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존감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도 되는 양 숭배한다. 나같이 자존감 낮고 자존의 영역이 비좁은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부적격자로 여겨진다. 루저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자존감이란 잘 팔리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허상일 뿐이다. 철학자 L.A. 프롬은 자존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인성도 뛰어나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긍정 에너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감이란 타인에게 갈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 높이는 비법이 궁극적으로 남들에게 인기를 얻는 법,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이 나를 높게 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은 때가 있었다. 상대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평가절하를 당하면 내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그러나 나의 영역을 수호하고 그 안에서 내 소임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때로 세차고 때로 약한 물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다. 물론 남들의 칭찬과 인정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의문스럽다. 타인들 역시 나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자 인간이지 않은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처분을 내릴 재판관도 아니다. 시비를 가릴 감독도 아니다. 애초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자존감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 남에게 나를 판단할 힘과 권리를 주어서도 안 될 노릇이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의 인정을 구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이 답답해진다. 나는 자존감에도 성장판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기특함을 벽돌 삼아 차곡차곡 쌓아가려 한다. 끔찍한 치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을 때의 내가 기특하다. 문득 친구에게 책을 선물할 때의 기특함이나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주는 기특함 등 순간순간 나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있지 않겠다. 스스로 대견한 일을 할 때마다 속이 꽉 찬 벽돌이 하나씩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쌓이다 보면 곧 자존감이라는 집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불쑥 나타나 철없이 떼쓰는 나가 자라날 견고한 쉼터가 되어줄고 말이다. 내 안의 6살 꼬마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 둘러보니 어린 나를 보아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가여워 안아주었지만 어느새 훌쩍 자란 내가 안겼다. 내 품에 나를 안고 다독였다. 애썼다. 다음 글은 오리 날다. 꿈꾸는 일 놓지 않기에 미운 오리 새끼의 날개짓이라는 글부터 읽어볼게요.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그해 가장 이슈가 무엇인지 보인다. 작년에는 투자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AI였다. 트렌드에 맞춰 A4 최소 100장 이상이나 될 법한 책 한 권을 적시에 척척 내놓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박학다식한 사람과 전문가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변함없이 인기인 이슈도 있다. 소확행 힐링물은 몇 년째 대세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화두이다. 콘텐츠는 또 어떨까? 사회, 과학, 예술, 철학, 인문, 예체능, 오락 등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시 한번 신선하게 가공되어 난생 처음 접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날카로운 평론과 풍자는 물론 해학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 세상 곳곳에는 숨은 고수며 천재가 많다. 서점 안을 둘러보다 보면 작가가 되고 싶다는 나의 꿈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날이면 날마다 등단하는 무수한 신인을 능가할 만큼의 필력이나 내세울 만한 아이디어도 가지지 못했다. 나보다 더 전문적, 더욱 설득력 있게 말하는 수많은 서적을 보면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봤자 소음만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다. 기대에 부풀어 노력을 쏟은들 결과는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졌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실망하는 편이 나았다. 애초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금붕어를 삼키고 말 일이었다. 한편으로 어쩌면 지금의 위치가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닌가 싶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자박자박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닐까. 앞으로 서서히 잃어갈 것들을 오늘의 내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좌절을 맞닥뜨릴 때마다 크고 작게 무너졌고 실패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했다. 눈물을 훔친 뒤 다시 도전하고 내 인생에서 해뜰 날을 기대했다. 부끄럽지만 나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줄 알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가. 자신만만한 자기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관계나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맞닥뜨리면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성공신화도 결국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쉽지 않고 어쩌면 내게는 가당치 않다는 좌절을 안긴다.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되어버리는 절망까지 더해지면 자포자기하듯 세상을 관조하게 된다. 그래, 꼭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야 무대에 오르는 건 아니다. 만약 이 세계가 드라마라면 조연과 악역도 있고 스치는 행인도 있다. 그들도 각자의 역할에 소임을 다한다는 걸 알게 된다. 엑스트라면 또 어떤가? 그건 그것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부여된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다. 영화 패왕별이의 경극 사부가 들려준 말이다. 내게 부여된 생을 생각해본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지, 팔을 뻗어 움켜잡아야 하는지. 여러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떠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다중우주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초월적 세계를 펼쳐본다. 나만의 이상적인 세계일 때도 있고 현실의 그 어느 곳일 때도 있다. 그곳에서 나는 조연도 해보고 주연도 해본다. 적어도 그 안에서 나는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본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을지언정 개인에게 배분된 행복은 결국 공평하다는 신의 큰 그림을 믿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재 또는 천재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순 없다. 남을 뛰어넘어 1등을 하는 것이 과연 성공일지 의문이다. 나보다 나은 타인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불특정 다수를 이기는 일은 아마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미지일 것이다. 어떤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나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다만 한동안은 내가 이 분야의 바보라는 사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서투르게 실수하는 기간을 인내해야 나의 장단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인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간절함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다. 도전이란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로지 정상만을 바라보며 오른다면 봉에 다다르기도 전에 지치고 만다. 몸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먼저 고갈되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발걸음이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나는 작가의 길을 가기로 했다.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생각을 문장으로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좌절감을 순간순간 느낀다. 내 책을 읽고 공감해주는 독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뛰어난 작가들 틈새에서 내 글이 숨을 쉬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의 엄습은 무섭다. 그럼에도 넉넉치 않은 경제력과 늘 부족한 시간은 나를 주저앉히며 퇴근한다. 그러니까 쓰라고. 어쨌든 걷다 보면 운 좋게 정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정복에 모든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글은 즐기고 미치며 사랑하라. 애정하는 것에 흠뻑 빠지기 라는 글에
광기라는 부업을 아시나요? 라는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개는 개랑 더 친할까? 아니면 벌레랑 더 친할까? 프랑스 그림책 누구랑 더 친할까는 나의 기표에 담긴 기의가 얼마나 협소한지 알아야 한다며 펀치를 날린다. 조개가 벌레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지 못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조개는 개가 아닌 벌레와 더 친할 수도 있다. 바다라는 서식 공간으로 분류할 줄만 알았지. 벌레와 조개로 친구를 맺어주는 상상력을 잃은 지 오래다. 판타지와 상상력이 필요할 때이므로 낯설게 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테다. 친하게 지내 라며 엉뚱한 것들의 만남을 주선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 극주부도 속에서 야쿠자와 가정주부가 창조적 관계로 엮이는 것처럼 야쿠자의 부하들도 극심하게 반발하다. 종국에는 주부와 야쿠자는 표리일체가 아닐까라며 인정하지 않는가. 기표가 담을 수 있는 수많은 의미를 더듬어 억지 없이 자연스러운 고리를 만드는 기발함을 즐길 거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화에 깔깔대는 천진무구한 광기에 무람없이 빠지고 싶다. 아직 그를 본업 삼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 펄펄 뛰는 날 것의 불꽃도 생계의 풍파에 따라 일어나고 지고 할 것이다. 동면에 든 창고에 지금부터라도 슬슬 군불이나 떼볼까 한다. 한자 한자 써가며 그 불씨를 오래도록 묵묵히 지켜낸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다. 다음 글은 일기예보, 미래를 점쳐보다 라는 글입니다. 점집 탐방에서 배운 것. 인생에도 일기예보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해 본다. 그 무게와 긴장은 얼마나 큰지, 후회는 얼마나 하게 될지, 이 상황 저 상황, 이해득실을 따져봐도 우열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또는 나 자신이 못 믿어올 때 점집을 찾는다.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이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곳 선생들의 스토리텔링을 듣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듯하다. 종국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는 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주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의 과거를 하나둘 알아채는 것도 희한하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럴싸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도 흥미롭다. 결정을 못해 힘든 문제에서 한쪽을 콕 집어 선택해주니 안심이 된다. 그 선택이 가져올 밝고 맑은 미래를 듣는 일은 얼마나 달콤한가. 선택의 당위성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30%의 복채를 내고 그 선택으로 일어날 책임을 위임하는 값으로 기꺼이 30%의 복채를 낸다. 그리고 이성과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괴로움을 초월적 힘을 빌려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머지 40% 이상의 복채를 낸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서러움을 다 털어내고 싶었다. 너는 무조건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이 듣고 싶었다. 사주나 신점을 보아주는 선생들은 나의 답정너 심보를 꿰뚫어보고 감미로운 말들로 나를 다독여준다. 조심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미리 화를 피할 방법도 일러준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들뜬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해뜰 날을 상상하며 아, 개운해 라고 외치는 쾌감에 중독되었다. 그로 인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찾은 곳만 수십여 군데에 달했다. 역설가와 무당, 타로 전문가 등 전국에서 용하다는 곳은 모두 기웃거렸다. 주로 찾은 곳은 명리학으로 풀어주는 철학관이었다.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 주변의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현재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 100이면 100, 줄줄이 읊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정확했다.
분명 반엄 효과는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특성들을 모호하게 표현해서 와, 내 얘기잖아. 저 점쟁이 정말 쪽집게네.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효과였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다. 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슬쩍 지인들의 사주를 넣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두 달랐다. 지나고 보니 천태만상이었다. 2017년 마지막 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는 엉엉 울었다. 홍대 앞 역주가가 2018년에 아버지를 잃게 된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해에는 하루도 맘졸이지 않은 적이 없다. 수시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대화 말미에는 불, 물, 자동차, 사람 등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늘 신신당부했다. 거의 편집증 수준이었다. 아버지가 미리 조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역술가가 엉터리였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시다. 2019년에도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을 두루 찾아다녔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찾아간 용인의 한 신당에서는 회사가 곧 외국의 유수기업에 합병될 것이라며 이직을 말렸다. 그러나 기대하던 합병은커녕 경영 악화로 회사는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말았다. 인천의 한 도령은 사내에서 이성과의 스캔들이 크게 터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만큼 가까이 접근해오는 이성이 없어 딱히 설렐 것도 없는 나날을 보냈다. 외국 기업의 합병은커녕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용인의 점쟁이는 정성 부족을 탓하며 오히려 신당에 초를 사서 기도를 올릴 것을 권유했다. 인천 도령에게 찾아가 스캔들은커녕 이성의 그림자도 못 밟았다고 항의하자 오히려 망신살 뻗지 않게 미리 조심한 것에 감사하라고 했다. 강수확률 50%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한때 재직했던 회사에 정식으로 역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었다. 그의 자리는 마치 작은 철학관처럼 역학 관련 책들이 수십 권이나 쌓여 있었다. 타로카드, 펜듈럼, 수맥을 짚어내는 엘로드까지 운수를 점치는 도구가 즐비했다. 그는 신입 직원의 입사가 정해지면 사주를 넣어 각 팀과의 궁합이 어떻다고 귀뜸해 주었고 신년이면 팀원들의 운세를 통합해 점친 뒤 팀 전체의 흥망성쇠를 예고하기도 했다. 과장님, 간편 구매 프로젝트가 홀딩됐어요. 이거 영세한데 다음 달 오픈은 가능할까요? 2시 노트북, 회의실 고고. 고민을 의뢰하면 회의하는 척 각자의 노트북을 들고 슬쩍 회의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의 복제로 타로점을 보기도 했다.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 떠나 역학의 조예가 깊다는 점에서 그의 명성은 꽤 자자했다. 본인 역시 자신의 예측을 확신했고 주위에서도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누구의 점괘를 뽑아보니 와이프에게 눌려 살겠다더라. 또 누구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라더라. 등의 그의 예언은 지루하고 따분한 사무실의 일상에서 더없이 흥미진진한 가십거리 역할을 했다. 한편 그의 예측이 마치 사실처럼 회자되어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까지 주식 시장을 뛰어든 때가 있었다. 그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철학관 주인은 부쩍 붐비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최후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리 투자해둬야 할 주식 종목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100%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공공연히 장담했다. 그리고 자신도 트럼프 관련 테마주에 거액을 투자했다. 100% 트럼프야. 앞으로 10년 대운이 기가 막혀. 기름 빵빵하게 충전한 차가 하이패스를 달고 고속도로를 탄 격이야. 내가 모시고 계신 선생님의 말씀도 그래. 그분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어요? 5천. 트럼프 당선설이 사내에 퍼졌다. 직원들 역시 그분의 자신만만함에 압도되어
너도 나도 트럼프 관련주를 사들였다. 개표가 진행되던 기간은 사내가 팝콘 각이었다. 그런데 초반에 트럼프 쪽으로 기우나 싶더니 이내 바이든 후보가 바짝 추격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손에 땀을 쥐는 형국이었다. 며칠이 지나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되었다. 직원들은 트럼프 주를 팔고 바이든 주를 사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화내동했다. 반은 손절했다. 혹시 모르잖냐. 그래도 올해 트럼프 기세는 꺾을 수가 없어. 글자가 그래. 하지만 그는 트럼프 주를 슬슬 처분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승리가 공식화되어도 트럼프가 불복할 것이라며 끝에는 승리할 것이라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트럼프 관련주는 모두 매도했다. 과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트럼프 주요. 나? 벌써 다 팔았지. 누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 전부 다 계산해보니까 그나마 익절이더라, 익절. 아니, 과장님, 선장이 혼자 배를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타이밍을 알려주셨어야죠. 사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나도 트럼프 관련주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돈푼 꽤나 잃었다. 운명 대 자유의지가 싸운다면 야매로 역하게 파고든 적이 있다. 태어난 날의 사주팔자를 보면 성격적인 특성을 얼추 짐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사주를 통계학 계열이라고 인정할 경우이다. 미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반엄 효과에 불과하다. 역학에서는 태어난 날과 시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주기와 리듬을 타고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해마다 상승과 하강의 기운을 타게 되는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역술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기운과 상반되는 기운을 맞은 해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그 변화가 사고수인지 아니면 이사나 이직인지 혹은 로또 당첨이 될진 사실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역술과 각각의 예언도 달라지는 것이다. 일부 역학자는 개인의 선택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칼을 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쪽 업계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너는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오라클의 예언이다. 내 의지로 선택한다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의 세계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 가꾸어 나가는 것이며 내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매트릭스의 세계관은 이 믿음을 무참히 깨트려버린다. 세계는 프로그래머되어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움직인다라는 믿음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빚어낸 환상일 뿐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달콤한 착각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인생이란 게 그리고 이 세계의 미래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선택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전제부터 성립되어야 한다. 미래는 백지의 상태일까? 혹은 미래나 과거 없이 그냥 내 인생이나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잘 짜인 시나리오인 것일까? 천재적인 과학자조차 이 천진한 물음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을 상상하기 어렵듯 4차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섣불리 그 존재를 그려내지 못한다. 명확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을 가진 내가 결정론이 맞다라거나 자유의지론이 맞다라고 감히 어떻게 논하겠는가.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다. 미래를 예견하고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헛된 시도이다.
미래는 추상적인 무엇으로 존재할 뿐이며 가정이나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할 용기이다. 또한 미래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 순간의 1분 1초에 묵묵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는 그저 걷거나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을 구불구불하거나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걷지 않으면 안 되게 설정된 게 우리 삶이라면 말이다. 아모르 파티처럼 그저 운명을 사랑하는 수밖에.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묵묵히 맞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내 인생의 강수 확률이 몇 %인지, 비가 온다면 또 언제쯤 올 것인지, 우산은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집에 잠자코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럴 때마다 타로 카드를 한 장 뽑은 뒤 예쁜 그림을 나 좋을 대로 해석해본다.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잠시나마 꿈꿀 수 있도록. 오늘의 마지막 글은 낱낱의 아름다움, 순간이 곧 전부이기를 이라는 글입니다. 전시회에서 본 풍경. 그림을 저렇게 그릴 바에야 사진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미국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시회 관람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진전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가는 길목 곳곳에 펄럭이는 홍보물 덕에 작가의 대표작은 수없이 스쳐 지났다. 전시장을 찾은 이날 이때껏 그게 사진인 줄로만 알았다.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한 나도 문제지만 손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그녀의 작품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는 기법을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주의가 극에 달하면 사진 전문가조차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그녀의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에 가까운 세밀하였다. 풍경화를 마주하니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미풍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했다. 살아있는 자연 속 입체적인 공간에 와 있는 기분. 누에실 같은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커튼. 낡게 벗겨진 곳이 황혼에 더 깊게 잠긴 옛날식 주택. 반투명 크림빛의 커튼 위로 꿈처럼 아롱진 버드나무. 빛의 파편을 알알이 싣고 흩어진 푸른 물결이 오감을 자극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평면의 화폭이 버거워 보일 정도였다. 가로 세로의 길이 역시 사람 키에 달하는 정도라 창 너머 신선한 이국의 바닷바람을 맞는 생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꽃바람조차 쐬기도 쉽지 않은 시국이어서 더욱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전시였다. 이 작가의 그림은 틀림없이 사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림을 에워싼 펜스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짝부터 시야를 최대한 좁혀보았다. 프레임 끄트머리 밑에 주저앉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등 방향을 달리해보기도 했다. 대자연의 신비로 탄생하여 흠결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온전한 원소들은 점들이었고 굵기가 들쭉날쭉한 선들이었다. 새하얀 외벽 위에 촘촘히 하나로 엮여 너울진 그림자는 하늘색과 갈색, 초록색과 회색으로 절묘하게 변해가는 그라데이션이었다. 거친 붓질은 저마다의 고민을 담고 있었다. 실수인 듯 아닌 듯 존재하는 대범한 색과 선도 있었다. 작품을 수십 폭으로 나누더라도 각자 어엿한 하나의 추상작품이 될 것 같았다. 화폭 구석에서 나의 지난 날들이 불현듯 두둥실 떠올랐다. 왜라는 질문만 수천 번 거듭하던 나날들이었다. 하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결국 생이란 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라는 퍼즐 이론이 가장 그럴싸해 보였다. 쓸모없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하찮고 못난 쓰레기들이 알고 보니 퍼즐 조각이라 가정해 보았다. 여태껏 그리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초반에 진 것들이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탁한 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시 이들은 무언가의 그늘 혹은 그림자였던 것이 아닐까? 결코 아름다울 리 없는 이 조각들을 나열하니 너저분할 뿐 당초에 서로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 황홀한 완성작을 기대하는 내 바람은 끝없이 추락했고 몇 조각의 퍼즐을 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한 걸까? 왜 쏟아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가? 파편화된 조각도 내 삶이고 찢겨진 조각도 나의 일부인 것을. 앨리스 초기 작품의 중심은 주로 그림자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빛을 쫓아온 셈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빛 없이는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초반 우연히 쥔 조각들이 내 삶의 그늘이라면 이제 남은 날 내가 거머쥘 조각은 빛이라는 의미인가? 만약 내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라면. 전시회장 끝에 다다르니 기념품 가게가 나왔다. 작가의 그림이 인쇄된 갖은 상품들이 즐비했다. 자그맣게 축소되어 버린 그림은 당연히 아름다웠다. 나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림 퍼즐에 가닿았다. 검붉은색이나 회색과 매끄럽지 못한 선들, 크기가 제각각인 점과 거친 붓자국이 담긴 조각들이 모두 담긴 퍼즐이었다. 낱개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나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갈 터 부드러운 바람 속 금싸라기를 아는 물결이 차츰 차오르면 롱 골든 데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작품이 되기를 소망한다. 1차전, 2차전, 3차전 세상과 화해할 겨를 없이 전쟁을 치러냈다. 그때마다 나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심리상담, 인지치료, 집단 치료에 참여했다.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치료와 조언이 무색하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만 했다. 위험은 삶의 전반의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다. 나의 불행이 특별히 애처롭고 비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은 그저 일어난다. 의도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의도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다.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찬 동화가 주입하는 당위성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인과관계는 없다. 우리의 세상보다 자연은 비인격적이며 무작위하고 무정하다. 무람 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일일이 부여하는 개인적 의미가 비극을 초래한다. 그랬더라면 혹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나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뿐이다. 인생의 조각마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왔고 이가 나가거나 해졌다고 생각한 것은 대부분 버렸다. 조각조각 맞추어진 그림은 보기에 따라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너 살짜리 아이의 낙서 같기도 하고 난해한 추상화 같기도 하다. 미완으로 남아 영영 추측 불가할 수도 있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따분하지 않은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에 움켜진 조각 중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다. 빛나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다. 다만 조각 하나하나마다 부여해온 의미라는 비장한 척도는 지워야겠다. 사는 게 한결 가벼워지도록.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도 축제가 될지 모를 일이다. 행복도 습관이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오늘 녹화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되게 크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 않아서 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을 봤네요. 되게 작가님이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됐던 다양한 일들이 담겨 있는데 작가님이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일들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장을 다른 책처럼 쉽게 넘기면서 빠르게 읽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멈칫하면서 설마 아니길 바란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러면서 깊은 한숨과 함께 읽었는데 그와 함께 덧붙여지는 작가님의 생각과 작가님의 이야기, 작가님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마냥 동화 같다든지 그저 희망을 담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럼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